2023년 아이카스 한국어 우수 학술도서로 선정된 미백, 피부세계 문화정치에 대한 북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덕성여대 김주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이고 저자이신 박소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먼저 선생님, 아이카스 한국어 우수 학술도서상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그 간단한 본인 소개와 수상 소감을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박소정이라고 하고요. 저는 2020년에 언론정보학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뒤에 이제 언론정보학과의 BK 사업단과 언론정보연구소를 거쳐서 지금은 아시아연구소 한류연구센터의 선임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박사 논문을 바탕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 책이 저자는 저 혼자 이름을 되어 있지만은 아무래도 박사 논문 쓰는 과정에서 도와주신 분들도 많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서도 책으로 나올 수 있게 많이 좋은 말씀 해주셨고 출판사에서도 되게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게 그분들한테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되게 열심히 홍보하고 많이 좀 그러고 싶었는데 마치 이렇게 아이카스에서 좋은 기회에 우수도서로 선정이 될 수 있어서 너무 즐겁습니다. 네. 네, 선생님, 이 책이 2022년 1월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 논문은 언제 쓰신 거죠? 박사 논문은? 제가 2020년 8월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아, 그러면 꽤 빠르게 책 작업이 된 네. 거네요. 네네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미백에 대해서 이 책의 제목인 미백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보통은 우리는 미백 하면 피부를 하얗게 만든다라고 이제 상상을 하기 마련이죠. 근데 아마 저자 선생님께서는 이 하얗게라는 것을 질문하고 일종의 질문을 던지면서 동시에 만든다라는 어떤 실천에 굉장히 주목한 그런 연구가 아니었나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선생님은 이 책에서도 이제 밝히고 있듯이 예를 들어 유색인들이 일종의 서구인들의 피부를 모방한다라는 방식의 일종의 그러한 어떤 담론들에 도전해서 미백이라는 실천이 일종의 백인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서구인들이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피부색이라는 무엇인가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일종의 이 책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듯이 일종의 인종 담론 혹은 피부색 담론을 탈식민화하겠다라는 목표를 던지고 일단 목적을 던진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처음 이 책에 대해서 좀 정보를 접하는 독자분들은 좀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피부색 담론을 탈식민화한다, 미백 담론을 탈식민화한다 라는 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맨 처음에 이 주제를 생각을 할 때는 뭔가 탈식민이라는 거창한 이런 언어로 지칭된 그런 목표를 갖고 있지도 않았고요. 사실 인종주의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요. 공부를 많이 해보지 않은 영역이기도 했고, 그게 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다루는 주제가 아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대중문화, 그 다음에 이런 시각문화에 좀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가. 그게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첫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이제 미디어 연구자로서 미디어를 통해서 매개되는 아름다움의 형식 같은 거에 좀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굉장히 하얀 피부, 그냥 하얀 게 아니라 정말로 반짝거리고 흠결 없는 그런 피부라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특히 한류를 통해 가지고 외국에서도 이게 한국적인 특징, 한국 한류 스타일 특징이라든지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나서는 이걸 좀 설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결국 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것은 인종주의, 피부색주의, 식민주의 얘기로 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좀 공부를 해가지고 다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피부색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백인에 관련된 이야기, 백인성, 화이트니스라고 하는 것이 피부색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활발하게 다뤄지고 있는 담론이었고, 근데 그걸 보니까는 이게 꼭 한국에 딱 맞춰서 적용을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서구에서 저널리즘에서는 한국인들이나 뭐 아시아인들이 뭐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한다든지 뭐 성형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병리적인 뭔가 이상한 현상처럼 이렇게 다루는 경향 그런 시선들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나를 생각을 해봐도 내가 평소에 뭐 피부가 타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 혹은 피부가 좀 더 좋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 하얀 피부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백인을 모델로 하고 있는가? 백인처럼 되고 싶어 하는가? 라고 하면 좀 억울한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건 아마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또 갖고 있는 생각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이지 사실은 마음속에 백인을 하나씩 품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거를 아니야 하고 부정을 하고 있는 건가라고 했을 때도 그것으로 또 다 설명되지 않는 영역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미백을 설명을 할 때 다른 설명을 찾는 것이 그게 우리가 이제 막 이런 선배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얘기하셨던 우리 지식의 탈식민화라든지 이런 거겠구나라고 어렴풋이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 미백을 주제로 굉장한 탈식민적인 담론을 생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설명의 경로를 좀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굵직한 하나의 길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 옆으로 이렇게 막 또 자기만의 길을 내고 가다 보면 그게 또 지름길이 되기도 하고 또 더 많이 애용되는 길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미백을 설명할 때도 백인성 말고 다른 길들을 좀 많이 발굴을 해놓으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탈식민화의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여러 측면들을 좀 이제 보려고 했고요. 그게 이제 제가 지향을 했던 미백을 통한 탈식민화, 궁극적으로는 어떤 지식을 생산할 때 탈식민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고민이 됐던 것은 이게 탈식민화 담론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방식이 다른 우리 피식민의 위치를 벗어나서 내가 힘을 갖고 제국이 됨으로써 탈식민을 하면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책에서도 다루었지만은 미백이 백인성으로부터 좀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동남아시아라든지 다른 국가에서는 또 어떤 제국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도 했고 그래서 진짜 탈식민이라는 것은 피식민의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방법이 제국을 모방하거나 제국의 위치를 차지하면서가 아니라 다른 그 제국의 위치를 경계하면서 피식민의 의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유의를 하면서 미백이라는 현상을 좀 다뤄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일종의 그 문화 교류와 미백 실천이라는 좀 키워드로 좀 압축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미백은 백인의 피부를 선망한다. 백인의 피부를 갖고자 노력한다라는 어떤 단순한 일종의 반식민적인 어떤 설명 틀을 넘어서 다양한 문화들과 만났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피부색, 그다음에 피부색을 어떤 방식으로 질감 좋게 혹은 하얗게 혹은 더 밝게 만들려는 노력들이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가, 다양한 장에서 저게 문화 교류와 같은 어떤 그 현상들을 보여준다라는 점이 이 책이 가진 굉장히 중요한 미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점에서 아마 이제 소위 이제 한류라고 이제 이름 붙은 어쨌든 일종의 한국 문화에 대한 굉장히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엄청난 관심과 이런 그 한류 열풍과 이러한 어떤 피부색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하게 목격하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그 몇 개의 사례들이 등장하는데 뭐 필리핀, 태국 등의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그 서울 화이트 코리아, 서울 시크릿과 같은 이름의 그 미백 브랜드 화장품이 있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생각해보자면 사실 이제 한국에서 생산되는 많은 화장품들은 오송이라든지 좀 지역에서 이제 생산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어떤 아시아 국가에서는 서울이라는 이름이 일종의 한류를 매개로
일종의 어떤 그 범아시아적 도시성들을 좀 상징하고 있는 어떤 매개물로서 물론 이때 어떤 백색이라는 키워드, 한국 배우, 한국 여배우의 어떤 피부와 관련된 표상과 좀 매개되어서 서울이라는 도시성이 이런 방식으로 좀 상징화되는 것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책에서 박완서 소설을 인용하면서도 말씀하시듯이 일종의 어떤 그 소위 서울과 그 지역이라는 이런 도시와 시골 이러한 어떤 그 위계들은 대비들은 굉장히 이 피부색을 매개로서 재현되어 왔던 경향들이 있고 이런 측면들을 고려한다는 선생님께서 중요한 그 키워드를 이론적 키워드로 삼은 이 아쌍블라주라는 이 개념, 배치라는 개념, 들레즈와 가타리가 사용했던 이 배치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영리한 개념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처음에 이 배치라는 개념을 처음 이제 이 책 앞부분에서 접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어떤 배치들을 보여주고 설명한다라는 거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가진 그 탈식민적인 문제의식 또 이 배치라는 일종의 어떤 그 보여주기 방법론들을 통해서 정말 이 아쌍블라주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망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이 책에서 정말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에 굉장히 동의하면서 이제 책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읽어 나갔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그 배치라는 개념 그리고 또 아시아의 어떤 그 일종의 그 미백 실천과 관련된 좀 현장 연구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에피소드나 좀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배치라는 개념은 제가 이제 미백을 주제로 하다 보니까는 미백이 미디어에도 있고 사람들 실천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아시아에도 있고 너무 다양한 층에 넓게 퍼져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연구할 때 일단은 마구잡이로 획득할 수 있는 자료를 다 모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일단 자료를 모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이렇게 펼쳐놔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오래전에 읽었던 들레즈의 책이 생각이 났고 우연히 다시 배치 개념을 좀 접하게 되면서 이게 되게 있는 현상을 그대로 이제 좀 드러내줄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이제 묶어내는 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이 배치 개념을 통해서 영토화라든지 탈영토화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이제 제국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는 이게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개념을 찾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제국의 위치 같은 것들을 고민을 할 때도 이런 배치라는 틀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하노이랑 방콕에서 필드워크라고 하긴 좀 너무 짧긴 하지만은, 거기 가서 인터뷰를 하고 이런 드러그 스토어 같은 데 돌면서 관찰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느꼈던 것이, 그때는 단순히 그냥 K-뷰티라는 게 인기가 있다고 하니까는, 그리고 화장품 소비가 많이 되는 국가라고 하니까는 한번 가보자. 그래서 거기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럴 생각으로 간 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에피소드를 공유를 드리면은, 제가 하노이 대학교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인터뷰를 하려고 이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제 음료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카페 사장님이 영어를 한마디도 하시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저를 보고.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 이제 젊은 남학생을 이제 불렀는데 그 남학생이 저를 한번 보더니만은 한국인이라는 걸 느꼈는지 주문하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자연스럽게 수박 주스 하나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이 너무 낯설고 이상했던 게 제가 동남아시아 국가에 가본 게 이게 처음이었어요. 그전에는 이제 소위 잘 산다고 하는 국가들, 미국이나 이제 서유럽 이런 데 갈 기회들, 그런데 학회들이 그런 데서 많이 열리고 이러니까 그런 데 갔었는데, 그런 데 가면은 저는 좀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고 작은 국가에서 왔고, 그다음에 영어라는 이 주류 세계 공용어를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의 위치가 되는데,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누군가 저한테 한국어로 그냥 말을 걸고 제가 한국어로 답하고 있는 그 상황이, 이게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느끼는 편안함과 권력 같은 거겠구나라는 걸 굉장히 어렴풋하게 느꼈고, 그때 그런 일이 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몇 번씩 반복이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그 경험에서 느낀 거지만은, 이 미백으로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면은 K-뷰티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한다든지, 더 넓게는 한류 콘텐츠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한다든지, 또 그걸 매개로 해서 우리가 뭐 소프트 파워라고 부르든 뭐든 어떤 한국의 국가적인 위상 같은 게 그 사람들한테 인식되는 방식, 이런 게
되게 우리가 소위 국뽕이라고 부르는 그런 자랑스러운 느낌이 있지만 더 한편에는 이제 이 제국의 위치를 의도도 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점점 차지해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뭐 서울 시크릿이나 뭐 그런 브랜드들을 볼 때도 되게 재밌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나라에도 중국집 이름이 다 뭐 만리장성이고 양자강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중국이 기원일 거라는 생각을 갖지 않듯이 서울도 그렇게 소비가 되고 있나 보다 정도로 되게 흥미로운 현상으로 생각을 하다가, 이게 은연중에 깔려있는 어떤 그 국가의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함께 고려를 하니까는 한편으로는 흥미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경계해야 할 현상이 함께 존재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런 배치에서도 항상 영토화가 일어나면 탈영토화가 일어나고 계속 그 양상반된 현상이 동시에 존재하듯이, 그래서 한국 K뷰티, 미백 이런 것들도 그쪽에서 새로운 영토를 만들어내고 의미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또 위험한 제국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위험한 어떤 징후 같은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더욱 이제 떠오르는 굉장히 이제 선생님께서 잘 포착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그 개념, 미백 배치. 그 미백 배치를 선생님께서 개념으로 쓰실 때 미백을 그냥 MIB, 뭐 AEK인가요? 미백 아쌍블라주 이렇게 쓰셨죠. 그래서 정말 그런 식의 개념어들 하나하나 좀 개념들을 굉장히 이제 공들여서 좀 생각하고 만들고 좀 이 장면들을 꿰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좀 그런 개념으로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더욱 드는 것 같아요. 왜 그 킴벌리 카이 호황이라는 그 베트남계 이제 미국인 사회학자가 그 베트남 여성들이 어떤 손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베트남의 성산업 여성들이 피부색을 어떻게 달리하는가 관련된 연구가 있는데, 한국인 엘리트 남성을 만나는 베트남 여성들은 끝없이 이제 하얀 피부들을 만들고, 서구 백패커들을 만나는 여성들은 오히려 제3세계성들을 체현함으로써 굉장히 이국성들을 재현하고 있다라는 그런 연구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들이 원하는 베트남성, 그들이 만나고자 하는 어떤 아시아적인 것은 피부는 무엇이냐가 완전히 다른 컬러로 대치되고 있는 이런 장면들에 대한 연구들도 또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전반적으로 너무나 모두 흥미롭게 읽었지만 제가 꼽은 가장 뛰어난 챕터를 한번 꼽아보자면, 저는 4장 신체기술적 미백 배치가 또 굉장히 잘 쓰여진 그 챕터라고 생각했고, 개념도 마찬가지고, 일종의 방송 영상에 새롭게 도입된 카메라가 어떤 방식의 새로운 색깔, 새로운 질감, 이런 피부들을 만들어내고 동시에 일종의 뉴스타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매개로서 작동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재밌는 챕터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언론정보학을 전공하신 선생님께서 또 쓸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어떤 카메라의 기종과 이런 거 너무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굳이 이제 꼽자면 한 챕터를 좀 독자들에게 이 부분은 내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좀 열심히 좀 썼고 좀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챕터가 혹시 있으실까요? 사실 저도 신체 기술적 미백 배치 그 부분이 뭔가 제일 재밌게 쓴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이제 연구를 하고 글로 쓰는 과정이 좀 재미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더 연구를 해보고 싶은 주제들도 그 안에 많이 녹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미디어 연구를 하면은 많은 것들을 미디어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고, 그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을 커뮤니케이션 현상으로 보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엔 사람의 얼굴도 나의 정서나 이런 것들을 커뮤니케이션하는 대표적인 미디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백을 그런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하는 과정이 좀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 특히 그 안에서 제가 미백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을 썼는데, 쓰면서는 좀 너무 과하게 만들어낸 개념인가라는 좀 생각을 하긴 했지만은,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이제 어떤 개체랑 개체 사이에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어떤 그 통과체 같은 거라면은, 얼굴이 그야말로 인터페이스니까는 정말 얼굴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이 우리가 뭐 컴퓨터를 하다가도
평소에는 그냥 이 컴퓨터 스크린의 존재를 인지하지 않고 그 안에 보이는 것들만 이제 보다가 컴퓨터 스크린 고장 나고 나서야 이 스크린의 존재를 인지하는 것처럼 미백도 우리 얼굴도 뭔가 이 안에 켜켜이 쌓인 노력들, 그러니까 뭔가 피부를 맑게 만들기 위해서 한 노력들, 뭐 필터를 씌우는 것들, 뭐 이런 기술이 층층이 쌓여서 만들어진 그것이 블랙박스화되어서 잘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그런 작동들이 되게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되게 재밌게 썼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제가 원래 생산자 연구를 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제 어떻게 미백이 기술적으로 방송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가를 알아보고 싶어서 뭐 이제 드라마 현장에도 가고 그 조명 감독님들 만나고 그다음에 뭐 인기가요 촬영 현장에도 가보고 그다음에 화장품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런 분들 이제 만나면서 이렇게 되게 다른 직종에 계시는 분들을 만난다는 경험 자체도 좀 재미있었고, 이게 그 연구자의 시각에서 책상에 앉아서는 들레지 책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그분들은 자신들이 하는 언어가 뭐 어떻게 이게 왜 연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맞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늘 이렇게 얘기하시지만은 그거를 이제 제가 모르는 정보들을 막 듣고 이거를 다시 막 재조합해보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산자의 영역을 좀 들여다보는 경험의 차원에서도 재미있었고, 그런 목소리를 또 이 책을 보시는 분들도 어디 나와 있는 그렇게 정보가 또 아니니까요. 그분들의 목소리를 내는 직접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밝히는 얘기들은 이제 뭐 인터뷰나 이런 것들이 잘 없으니까요. 그런 거를 좀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셨듯이 진짜 그 4장 신체 기술적 미백 배치 챕터에는 진짜 생생한 그 일종의 산업 종사자들의 정말 전문 용어들도 막 남발되고 너무 재밌게 읽었던 챕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책이 출간된 지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선생님이 보시기에 한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워낙 빠르게 변화하는 이 문화 현장을 좀 목격하고 계실 테니까 일종의 뭐 미백 담론 혹은 실천과 관련해서 좀 주요한 변화나 이런 것들이 좀 목격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사실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변화가 눈에 띄게 있다고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여전히 인종이나 피부색 뭐 이런 얘기가 활발하게 다루어지는 국가도 아니고 그거에 대한 민감성도 낮고, 그래서 제가 요즘 그 대학생들 교양 강의를 하는데요. 미디어와 현대사회라는 제목인데, 그래서 학생들이 발표를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미디어와 젠더, 미디어와 공간 뭐 이런 식의 주제들이 쫙 나눠져 있고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 선착순으로 이제 주제를 가져가는 방식인데, 제일 꺼려하는 주제가 미디어와 젠더예요. 그리고 제일 쉽게 채워지는 칸이 미디어와 인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주제가 쉽고 어렵고가 아니라 젠더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미투 운동이라든지 페미니즘 리부트를 이 학생들도 겪으면서 말하기가 복잡한 주제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잘 알든 모르든 간에 여기가 되게 건드리기 어려운 영역이고 그만큼 담론이 이제는 다층화되어 있다라는 것일 거고, 그런 대중적인 감각이 생겨나고 있는 것일 텐데, 인종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인종차별하면 안 돼라는 당연한 이야기를 갖고 뭔가 발표를 하면 된다. 그리고 한국에는 인종차별에 되게 미묘한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명시적인 인종차별 사례들을 가지고 발표를 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은 여전히 되게 한국은 인종 문제로부터 좀 동떨어져 있는 국가라는 그 감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근데 대중문화 영역에서는 그래도 조금 그런 흥미로운 변화들이 관찰이 되는 것이, 제가 이 책을 내고 나서 또 공교롭게도 한국 안에 있는 흑인 셀러브리티에 대한 연구를 좀 이제 진행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2020년 여름에 그 샘 오치리의 그 소위 관짝소년단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의정부고에서 항상 졸업사진으로 코스프레를 이제 그 해 밈이 되었던 어떤 형 것들을 이제 코스프레하는 방식으로 졸업사진을 찍는데, 이제 아프리카에서 장례 문화를 되게 흥이 나게 하는 방식을 보고, 이게 얼굴에 검은 칠을 하고 그 장례 문화를 따라하는 그 밈을 따라했던 게 이제 화제가 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방송인인 샘 오치리가 인스타그램으로 공개적인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제 논란이 되고,
그 안에는 그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뭐 갈등 요소들이 있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샘 오치리가 더 이상 한국 방송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그것을 지적받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어쨌거나 뭐 이런 잡음들이 있었지만은 한국이 블랙페이스라는 용어를 적어도 좀 더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아,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좀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업에서도 그 인종 발표를 한 학생이 이번 학기에 실제 그 당시에 의정부고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 논란에 휩싸이고 자기들이 의도했던 것보다 너무 큰 사건들이 발생하는 걸 보면서 인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 그런 그 창의 활동 시간에 그 관련된 책을 읽는 세션을 마련하고 막 이런 식의 계기가 됐다라는 거 듣고 아, 이게 되게 이런 항상 논쟁이나 갈등이 잘 무지하고 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지만 그러면서 또 이게 배우고 변화하고 이런 게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이제 보게 됐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좀 유쾌한 방식의 변화도 있는 것 같은 게 제가 요즘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조나단이거든요. 이제 방송이랑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콩고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하지만 거의 한국인에 가까운 그런 언어적이고 문화적인 영역에서 한국인에 가까워 보이는 이 조나단이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조나단이 소위 암살 개그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인종이나 어떤 피부색과 관련된 발언을 그것과 전혀 다른 맥락에서 뭐 색깔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그것을 흑인에 대한 색깔을 얘기한 것으로 막 몰아가서 상대방을 인종주의자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걸 유쾌한 방식으로 이제 풀어가고 자기네 흑인성 같은 것들을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게 흑인성을 막 대놓고 드러내면서 그걸 개그 소재로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다 보면은 이게 인종이란 주제를 되게 인종차별과 폭력과 이런 무거운 주제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게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라든지 웃지 못할 상황이라든지 혹은 웃을 만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상황을 계속 제시해주는 역할을 조나단이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의 꿈은 국민 흑인이 되는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것도 보면서 우리 사회 안에 구성원의 색채, 그게 뭐 피부색이 되었든 아니면 문화적 정체성이 되었든 그런 스펙트럼이 좀 다양해지는 것을 좀 대중문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고 유쾌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변화가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계기들을 통해서 점점 더 확장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편에서는 막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되게 유쾌하게 소비를 하면서 점점 담론이 확장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기대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선생님의 지금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연구 영역까지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뭐 피부색, 그리고 뭐 피부, 그리고 뭐 인종이라는 이런 키워드는 진짜 한국 사회와 미디어, 이런 문화장들을 이제 들여다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사례 등을 들으면서 더욱더 좀 설득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좀 먼 미래까지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뭐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연구가 아니어도 어떤 연구와 관련된 포부나 좀 공부하고 싶은 키워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서 이제 인사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아시아연구소 한류연구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네, 한류연구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사업을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제명이 한국사회의 종족 미디어 정경과 종족 감수성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족 미디어 정경이라는 건 에스노 미디어 스케이프라고 이제 명명된 건데, 그래서 계속 한동안은 이런 한국 미디어 안에서 종족, 뭐 인종 이런 피부색 문제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관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런 흑인 셀러브리티라든지 뭐 이런 아무래도 종족 문제와 미디어가 교차하는 데다 보니까 스타라든지 셀러브리티 이런 개인의 정체성을 둘러싸고 일어난 현상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 또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이 연구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에서 인종이나 종족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고유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론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좀 더 대중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그 종족 감수성이라고 부르는 것,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과 어떻게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다른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윤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감수성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이것을 이제 최종 목표로 삼고 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선생님의 이 다음 작업도 너무 기대가 되고 제가 제1의 독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 주신 그 향후 연구 계획도 너무 정말 기대되고 또 포부 있는 그런 어떤 연구 계획들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으로 오늘 그 2023 아이카스 한국어 우수 학술도서로 선정된 미백, 피부세계 문화정치에 대한 북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